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변두리 마을 박자골에 최진욱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진욱이는 최연감댁의 외동아들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여서 많은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서당의 훈장님도 진욱이를 보며 군계일학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따, 우리 도련님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서당에서도 소문이 잦아요. 그러니까 나도 살다 이렇게 똘똘한 아이는 처음 본다니까요. 듣자하니 이번에 생일만 지나시면 곧바로 한양에 있는 성균관에 입학한다는디. 아주 마을에 경사가 났어. 이에 진욱이는 아주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라 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영재라고 떠받들어주니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하였거든요. 게다가 마을의 현감나리의 아들이니 아주 그냥 세상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역시 박자골의 자랑 개운서당의 풍우나 진욱이야. 너가 드디어 성균관에 입성하는구나. 성균관이 별거더냐? 과연 이 만학주 최진욱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나 모르겠다. 그래, 우리 만학주 선생의 말이 맞지. 뺀질뺀질한 한양 놈들 코를 납작 눌러줘버려. 너희들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성균관의 유생새님들과 겨루는 것은 본자의 목표가 아니다. 하늘이 나를 내신 뜻이 무엇이겠느냐? 무지몽매한 우민들을 일깨우고 장차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 아니겠느냐? 맞지. 진욱이야, 말로 백성을 구제할 선비가 될 사람이지. 성균관은 대의를 내딛는 큰 길의 첫걸음일 뿐이다. 내 장차 과거급제하여 조정에 들어가면 헛배만 부른 늙은이들을 쓸어내고 나라를 바로잡을 것이다. 그것이 내 소명이니라. 진욱이는 친구들 앞에서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알랑방귀나 뀌는 친구들은 모두 박수치며 진욱이를 부추겼지요. 진욱이 눈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욱이는 오는 봄 당당하게 성균관에 입성하였습니다. 입학하는 동기들은 모두 조선에서 내놓으라 하는 수재들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진욱이 눈에는 우습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진욱이는 첫 번째 강경을 듣고 당혹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죄주가 읊는 경전의 구절들은 난생 처음 듣는 듯 생소하기만 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해석들은 머릿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인가? 이는 평소 외우던 경서의 구절과는 사뭇 다르지 않은가? 저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진욱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동기들은 죄주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눈동자에 빛이 번득일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진욱이는 좌절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다. 저놈들이 이해하는 것을 내가 이해 못할 리가 없어. 진욱이는 눈을 부릅뜨고 죄주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필사적으로 경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돌덩이처럼 머릿속에 얹혔고 해석은커녕 그 뜻조차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받아 적으려 해도 죄주의 말은 진욱이의 손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진욱이는 속으로 씩씩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허둥댈 인물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첫 강이라 긴장이 된 탓일 뿐이야. 적응만 하면 본 실력이 나올 게 분명해. 천하의 만학주 최진욱이 이깟걸로 벌벌 떠는 게냐? 진욱이는 여전히 거만을 떨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허나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라왔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마침내 현실과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주변 유생들은 죄주의 물음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학식을 뽐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욱이는 행여 죄주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까 싶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어코 죄주가 진욱이를 지목하고 말았습니다. 저기 뒷줄에 앉은 최유생. 방금 경전에 대한 해석에 대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갑작스러운 지목에 진욱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입은 뻣뻣하게 굳어 말 한마디 내뱉기도 어려웠습니다. 저기. 그것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욱이가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으나 도저히 알아듣기 어려웠지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진욱이에게 꽂혔습니다. 바닥이 빙글빙글 도는 듯하며 현기증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죄주는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다른 유생을 지목했습니다. 박현우 유생,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죄주가 다음으로 지목한 유생은 박현우라는 자였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와 결연한 눈빛에서 고결한 기품이 느껴졌지요. 고운 피부와 곧은 콧날, 그 아래로 드러난 날카로운 턱선은 마치 학의 우아한 자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박유생은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도 없이 부드럽게 일어나 꼿꼿이 허리를 펴고 거침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주님께서 말씀하신 해석은 공자의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사옵니다. 이 구절은 충서의 덕목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라 하셨사온데 이는 곧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도리이옵니다. 박유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칫하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이야기하여도 되는지 뜸을 들인 것이지요. 이에 죄주는 인자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말하게. 이 구절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품행을 넘어 백성과 천하를 다스리는 데까지 미치는 대의라 할 수 있사옵니다. 죄주님의 해석은 이를 명확히 밝혀주신 것으로 유학의 본질을 환히 드러내신 바라 사료되옵니다. 박유생, 참으로 훌륭한 답이로다. 유학의 근본은 실천에 있음을 잊지 말고 정진하게. 박유생의 대답에 주변 유생들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에 반해 진욱이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얼굴이 삶은 문어 마냥 벌겋게 붉어졌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진욱이는 마침내 자기 주제를 깨달았습니다. 우습다며 여겼던 이들이 나보다 한참 앞서 있다니. 내가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단 말인가. 진욱이는 처음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콧대가 처참하게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우에게 드높은 자존심은 쉽사리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강의에 집중하며 책을 읽고 공부하였습니다.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자는 시간, 먹는 시간까지 아끼며 죽으림을 다했지요. 허나 다른 유생들은 마치 다르게 태어나기라도 했는지 도저히 진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욱이는 그제야 다시 또 깨달았지요. 이들은 조선팔도 전국의 수재 중에 수재들이었다는 것을요. 그중 진욱이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재는커녕 그저 범죄에 불과했습니다. 자만과 오만에 눈이 가려진 범부였구나. 이런 내가 무얼 얻겠다고 아득바득 이곳 한양까지 올라와 성균관의 겁도 모르고 들어왔는가. 절망에 빠진 진욱이는 그날부터 완전히 비뚤어져 버렸습니다. 학문은 뒷전이고 집에서 보낸 용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성균관에서 간신히 쫓겨나지 않을 성적만 받으며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진욱이는 박유생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박유생은 늘 그렇듯 단정하고 공손한 태도로 가벼운 목례를 하며 지나쳤지요. 허나 진욱이는 박유생의 눈빛에서 어딘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착각을 하였습니다. 저 눈빛은 무엇란 말인가? 그래, 내 놈이 보기에 나는 그저 하찮은 버러지에 불과하겠지. 이 뻔뻔하고 거만한 놈. 진욱이의 절망감은 검고 어두운 열등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욱이가 죄주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날도 바로 저 박유생이 거들먹거리며 학식을 뽐내지 않았더랍니까? 적어도 진욱이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열등감으로 짓눌려 있던 진욱이는 박유생의 공손한 인사에도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서 소문이 자자한 천하절색의 미인 김영감댁의 현영아 씨가 성균관 유생들 앞에 나타난 날이었지요. 현영아 씨는 고운 옷자락을 살랑이며 등장하더니 모인 유생들 사이를 지나 곧장 박현우 유생 앞에 섰습니다. 주변은 술렁거렸고 유생들 사이에는 숨죽인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현영아 씨가 무슨 일로 이곳까지 찾아오셨나? 맙소사. 마치 선녀가 지상에 거니는 것 같구나. 유생들은 수군거리며 현영아 씨의 아름다움에 탐복했습니다.
성균관의 유생들이라면 현영아 씨에게 흑심을 품지 않은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진욱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욱이도 현영아 씨에게 선물을 보내며 애절하게 구애하였지요. 허나 현영아 씨는 아직 연애를 할 마음이 없다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진욱이는 가슴이 쓰라렸지만 한편으로는 납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생놈들이 현영아 씨에게 차이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절벽 위의 꽃 같은 존재였거든요. 헌데 그 현영아 씨가 직접 성균관을 찾아온 것도 모자라 박유생 앞에 섰습니다. 이에 진욱이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박현우 유생님,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어인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실은 오랫동안 유생님의 학문과 인품을 흠모해 왔습니다. 박 유생님을 떠올리면 밤에 잠도 편히 못 이루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현영아 씨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박유생에게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진욱이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마음속 깊이 흠모하던 꿈의 여인이 하필이면 바로 그 거만한 새님 박유생에게 사랑을 고백하다니. 박유생은 그런 현영아 씨의 고백에 잠시 말을 멈추더니 현영아 씨의 흘러내린 귀밑머리를 쓸어올려 주었습니다. 현영아 씨는 그런 박유생의 자상함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씨의 깊은 마음은 감사히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문의 뜻을 두고 있는 몸.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렵게 성균관에 입학하여 매일 정진하고 있지요. 해서 죄송스럽게도 아 씨의 마음에 보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부디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박유생의 말은 매우 예의 바르고 겸손했습니다. 이에 현영아 씨도 눈물을 글썽였으나 고개를 푹 숙여 인사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요. 이에 진욱이는 순간 차가웠던 피가 다시 뜨겁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했습니다. 감히 현영아 씨의 고백을 거절해. 저 미친놈. 오만하기 짝이 없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건가? 진욱이는 결국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에 한도가 있었습니다. 저 뻔지르르하게 반듯한 면상의 주먹을 한 방 먹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주먹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바닥에 패대기 쳐서 흠씬 두들겨 패줄 심상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진욱이는 일부러 늦게 나서는 척하며 박유생의 뒷모습을 주시했습니다. 박유생은 언제나처럼 여유로운 걸음으로 강의실을 나서더니 유생들의 숙소인 동제로 향하는 듯 보였습니다. 진욱이는 몰래 그의 뒤를 쫓으며 덮칠 시기를 엿보았지요. 사람들이 있으면 목격자가 생긴이 아니 되었습니다. 어두운 뒷골목에 접어들면 단숨에 달려들어 뜨거운 맛을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박유생은 다른 유생들과 마주칠 때마다 멈춰서서 인사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덕분에 진욱이가 숨어야 하는 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욱이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어찌 저리 자기 혼자 깨끗한 척을 할까? 홀로 고고한 척, 고상한 척 다하는 박유생을 보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허울 좋은 면상을 죽사발로 만들어주마. 그런데 영 이상했습니다. 박유생은 곧바로 동제로 들어가지 않고 성균관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내 놈도 더러운 구석이 있었구나. 처음에 진욱이는 박유생이 밖으로 나가 술이라도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유생은 번화가를 지나 외곽으로 향하더니 오래되고 허름한 초가집들이 늘어선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그중 가장 작고 볼품없는 초가집에 쑥 들어가는 것이지 뭡니까? 진욱이는 어리둥절해하며 조심스럽게 담벼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로 만든 울타리 너머 안에 머리를 살며시 들이밀었지요.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유생이 집안에서 옷을 정리하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유생이 여장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헌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여장이 아니라 박유생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진욱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게 무엇이란 말인가? 박유생이 여자라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남자치고 지나치게 아름다워서 기생오라비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했건만 그것이 아니라 현영아 씨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미인이었던 것이지요. 진욱이는 입을 틀어막고 계속해서 박유생을 훔쳐보았습니다. 언니, 오늘은 뭐 가져왔어? 누나, 배고파. 박유생이 옷을 갈아입자 어린 꼬마들이 우르르 튀어나와 박유생의 치맛자락에 매달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5이나 되었지요. 박유생은 화사하게 웃으며 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러고 부엌으로 가더니 가져온 쌀을 꺼내며 급히 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인 뒤에도 그녀는 동생들의 공부를 봐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박유생은 어머니처럼 자상한 언니였고 어린 동생들은 그런 박유생을 잘 따랐지요. 부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퍽이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진욱이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를 모두 하면서도 성균관에서 수석을 유지하였단 말이냐?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진욱이는 순간 방탕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오만했던 콧대가 꺾이자 자포자기하여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고 남들을 깔보며 핑계를 대었던 지금까지의 삶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리고는 박유생의 학식을 비하하며 헛소문이나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선비의 덕목을 저버리고 비겁하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진욱이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죽도록 역겨웠습니다. 동생들을 먹여 살리면서도 학문에 매진하는 박유생과 비교하니 미치도록 부끄러웠지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 그리 잘났단 말인가? 진정 눈과 귀가 멀었던 것은 나 자신이었구나. 만학주 최진욱은 무슨 웃음만 나오는구나. 나같이 멍청한 돌대 가리는 우석이라는 호가 더 어울리도다. 진욱이는 쓰게 웃으며 품속에서 돈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받은 용돈 전부였지요. 진욱이는 돈꾸러미를 끈으로 다시 단단하게 여미고 울타리 너머로 휙 던졌습니다. 박유생, 자네 덕에 마침내 눈이 떠졌소. 별거 아니지만 부디 보탬이 되길 바라네. 그러고 진욱이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사이 박유생의 동생 중 하나가 울타리 너머로 들어온 돈꾸러미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한 선비가 모른 척하고 걷고 있지 뭡니까. 진욱이는 동생이 자신을 본 것을 눈치채고는 불이 나게 달려가 버렸습니다. 언니, 담 너머에서 누가 이걸 던지고 갔어. 박유생은 황급히 밖으로 나가 도망치는 진욱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진욱이에게 들켜버렸으니까요. 허나 진욱이는 박유생을 남장 여자라고 성균관에 고자질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이제 더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진욱이는 마치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기생집보다 서재에 있었고 술잔이 아닌 붓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범죄였던 진욱이는 남들의 배는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욱이는 기꺼이 더 노력했습니다. 또한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며 주변 유생들에게도 한결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은 갑자기 돌변한 진욱이의 모습에 의아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최유생이 갑자기 왜 저렇게 변했단 말인가? 평소에 책이라곤 덮어놓고 놀기만 하더니 요새는 밤낮으로 공부만 한다더군. 진욱이는 주변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박유생과의 그날의 만남이 계속 마음속에서 울렸을 뿐입니다. 그는 다짐했지요.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죽을 만큼 공부해도 성적은 더디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진욱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달콤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박유생이 직접 진욱을 찾아왔습니다.
진욱이는 서재에서 책에 파묻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박유생의 모습에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최유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소? 드릴 말씀이 있어 그러오. 나를 찾으셨다니 무슨 일이요? 박유생은 대답 대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며 진욱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그날 내가 집에 들어간 것을 보았겠지. 진욱이는 잠시 입을 꾹 닫더니 눈을 다시 책으로 돌렸습니다. 무슨 말 하는 것인지 모르겠소이다. 모른 척 해도 소용없어. 자네가 돈을 던지고 간 거 다 보았으니 말이야. 그리고 또 자네도 내 비밀을 알고 있겠지. 공자께서도 말씀하시길 생난이간이라 하였소. 외모는 드러나기 쉬우나 사람의 진정한 덕성은 알아보기 어렵다 하셨죠. 맞소. 허나 어찌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요? 내 정체를 알았다면 당장 성균관에 고발하여 나를 쫓아낼 수 있을 텐데 말이오.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그대는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지 않았소? 진욱이는 바쁘게 움직이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박유생을 바라보았지요. 자네를 고발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소? 그리하여 얻는 것은 자네의 불행과 나 자신의 비겁한 뿐이겠지. 나는 이제 그런 짓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소. 그 말이 진심이오? 박유생 자네를 보고 깨달았소. 나는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오. 그리고 자네 덕분에 방탕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되었소. 그러니 도리어 내가 부탁하고 싶소. 나를 용서해 주시구려. 박유생은 입을 다물고 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만 진욱의 두 눈은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또한 그날 이후로 완전히 뒤바뀐 그의 태도와 행동은 신빙성을 더해주었죠. 박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내게 용서를 빌 것이 무엇이 있겠소? 해서 내 부탁 하나 합시다. 부디 내 비밀은 모른 척 해주시오. 언젠가 정체를 밝힐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걱정 마시오. 그대의 비밀은 내 가슴 속에 묻어두겠소. 대신 나 역시 약속 하나만 받겠소. 갑작스러운 진욱이의 제안에 박유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욱이는 은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몸을 앞으로 빼내밀었습니다. 이에 박유생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이요? 과거에 서서 나와 함께 장원급제하겠다는 약속이오. 우리 둘 다 이겨내고 반드시 성공합시다. 박유생은 살짝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진욱은 그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진욱이와 박유생은 합심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박유생은 틈틈이 진욱이의 부족한 부분을 세세히 파악하여 그에 맞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맹자께서는 말씀하시길 대장부는 뜻을 세우고 굽히지 않는다 하셨지요. 자네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요. 중심 논지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지 않겠소? 과연 그렇구려. 또한 경서를 해석하는 법에서도 박유생의 가르침은 뛰어났습니다. 박유생은 주자의 주석이나 정의천의 글을 인용하며 단순한 문자적 해석에 그치지 않고 그 이치를 풀어내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주자께서는 이는 천하 만물이 본디 하나로 돌아가는 마음이라 하셨지요. 이를 풀어내자면 단순히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오. 자네라면 이를 어찌 설명하겠소? 진욱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점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논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암송과 반복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경서를 펼쳐 서로 암송하며 기억을 다지고 암송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자네는 의와 이익이 충돌할 때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오? 의가 우선이어야 하지 않겠소? 맹자께서도 인의는 인간의 본분이요 이익은 그 뒤를 따르는 것이라 하셨으니. 맞소. 하지만 이를 논문에 쓴다면 어떤 사례로 풀어나가겠소? 이익을 조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사례를 들어볼까 하오. 박유생은 현명한 진욱이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욱이는 그야말로 일취월장하고 있었습니다. 진욱이 자신도 매일같이 느껴지는 발전에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죠. 동기들조차 그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최유생이 요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진욱이와 박유생은 열심히 서로를 도우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둘이 붙어 다녔기에
이를 좀 이상하게 보는 유생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진욱이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학문에 힘썼습니다. 며칠 뒤 성균관에선 학문적 성취를 겨루는 큰 경시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생들 사이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지요. 이번 대회는 단순히 성적을 겨루는 것을 넘어 유생들 간 학문적 서열을 명확히 가릴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번 경시대회에서는 경서를 주제로 한 논술과 필사 그리고 암기 시험까지 포함된 대대적인 행사라 유생들은 저마다 밤낮으로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유생과 진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독려하며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진욱은 박유생이 지도한 방식대로 논지를 정리하고 논문을 쓰는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무렵 두 사람이 함께 서재에서 공부를 마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던 때였습니다. 진욱은 박유생을 흘깃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유생, 내 잠깐 할 말이 있어. 소피를 가려면 좀만 참으시오. 그게 아니라 좀 진지한 거요. 무엇이오? 어찌하여 남장을 하고 성균관에 들어왔소? 박유생은 그 질문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며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무겁게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에게는 이미 들켜버린 비밀이니 굳이 숨길 필요도 없겠지요. 내겐 본래 오라버니가 있었소. 진욱은 뜻밖의 말에 놀란 기색을 보이며 박유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유생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오라버니는 천재라 불릴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어. 경서를 읽고 논문을 쓰는데 그만한 재능을 가진 이는 드물었지요. 그러나 천재성이 오히려 화를 불러왔습니다. 박유생의 오빠인 박현우에게 치졸한 질투심을 품은 김중덕이라는 자가 끝내에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김중덕은 높은 가문의 배경을 등에 업고 있었지만 학문에서는 늘 박현우에게 뒤처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박현우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단순한 사고라고 믿었지만 여동생인 박유생은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김중덕의 질투와 악의에서 비롯된 음모였다는 것을요. 그러나 증거가 부족했고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박유생의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병이 들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동생들과 남겨진 박유생은 빚더미 속에서 홀로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지요. 이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라버니의 뜻을 이어받아 과거에 급제하고 다시 집안을 일으키는 동시에 김중덕의 악행을 세상에 밝혀내겠다고. 그렇게 남장을 하고 성균관에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 김중덕은 박유생의 모습을 보고 믿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박현우로 보였기에 이를 갈고 추궁하는 것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박유생은 계속해서 오라버니 흉내를 내며 성균관을 다녔습니다. 박유생은 이야기를 마치고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욱은 박유생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대는 정말 대단하구려. 나 같으면 공부는커녕 하루를 살기에도 벅찼을 거요. 박유생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욱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괜찮소. 그리고 이 이름은 우리 오라버니의 이름이여. 내 본명은 박현아라오. 박현아. 퍽 아름다운 이름이구려. 진욱이의 말에 박유생은 얼굴을 발갛게 붉혔습니다. 촛불에 비춘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는 진욱이의 심장을 뛰게 했죠. 둘은 서재에서 조용히 입맞춤하였습니다. 현아와 진욱이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서로 공부를 도와주는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동기 그 이상인 연인의 감정을 품게 되었죠. 허나 둘은 학문을 위해 그 뜨거운 마음을 꾹 누르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의 경시대회가 열렸습니다. 성균관 안은 시험을 준비하는 유생들로 북적였고 긴장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시험의 주제는 경서를 필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논술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생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정신없이 붓을 놀리며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진욱이는 시험에 앞서 박유생과 밤낮으로 준비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유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대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유생들이 초조하게 성적표가 붙은 곳으로 몰려들었고 그 가운데 진욱과 박유생도 있었습니다. 진욱은 자신의 이름을 찾아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박유생, 차석이요. 내가 차석을 차지했소. 진욱이는 기쁨에 차올라 외쳤습니다. 등수에 드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차석이라니. 예전에 진욱이었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고개를 돌려 맨 위를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박현우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지요. 수석은 역시나 자네군. 과연 대단해. 그대도 훌륭했소. 이게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이오. 그러나 이 결과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았습니다. 2등에도 들지 못하고 3등에 그친 김중덕은 결과 발표 직후 성균관 뜰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현우, 그놈 또다시 날 앞질렀단 말인가? 아니 그것보다 그 사고에서 당최 어찌 살아남았단 말인가? 그때 얌전히 죽었으면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그는 이를 갈며 성적표를 주시하다가 문득 의심스러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유생의 필체가 유독 섬세하고 곱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경시대회에서 필사한 박유생의 답안을 몰래 열람하며 글씨의 가느다란 필체와 정교함에서 수상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 증오에 맞이 않던 박유생의 필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평소 박현우의 글씨가 아니다. 무엇보다 남자의 글씨체가 아니야. 김중덕은 박유생의 평소 행동과 더불어 유독 신체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떠올리며 더욱 의심을 키웠습니다. 이에 김중덕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중덕은 며칠간 은밀히 박유생의 뒤를 캤습니다. 그는 몰래 따라다니며 박유생이 시험을 마치고 성균관 밖으로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밤중 박유생은 성균관을 나와 골목길로 사라졌고 김중덕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김중덕은 울타리 너머에서 몰래 안을 훔쳐봤습니다.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유생이 집 안에서 머리를 풀어헤치며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 모습을 보고 만 것이죠. 과연 그럴 줄 알았다. 남장을 하고 성균관에 들어오다니? 이 배은망덕한 자를 당장 성균관에서 쫓아내야겠다. 다음 날 김중덕은 성균관의 죄주에게 몰래 박유생의 정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박유생이 여자라는 사실과 성균관 규율을 어겼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생의 명예와 성균관의 존엄을 위해 그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죄주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으나 김중덕의 단서와 정황 증언에 점차 납득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박유생은 성균관에 소환되어 남장을 하고 입학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죄주는 깊은 탄식을 내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박현우, 아니 박현아. 오늘부로 너는 성균관에서 쫓겨날 것이다. 죄는 더 묻지 않겠다. 이는 성균관의 큰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유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고 박유생은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진욱이는 벌떡 일어나 박유생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죄주는 무겁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괜찮네. 내가 잘못을 한 것이지. 박유생은 슬픔에 잠긴 눈으로 진욱이를 보고 성균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박유생이 성균관에서 쫓겨난 후 진욱이는 밤마다 뒤척이며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김중덕의 치졸함이 떠오를 때마다 손이 떨렸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결국 자리를 박차고 박유생 안이 현아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현아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바쁘게 움직이다가 진욱이를 보고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진욱의 굳은 얼굴에서 불안감을 잃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안왕자, 어찌 지내시오? 우습게도 성균관을 다닐 때보다 괜찮아졌어요. 서책을 잡고 씨름할 시간에 일을 하니 살림살이가 나아졌거든요.
동생들도 저를 도와서 밖에 나가 작은 일거리를 하거나 집안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받으시오. 진욱이는 그러면서 묵직한 엽전을 현안왕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현안왕자는 다시 그 돈을 진욱이에게 밀어냈지만 진욱이는 막무가내였지요. 현안왕자는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중덕이라는 자, 내 가만두지 않겠소. 당장 관아에 가서 그가 저지른 악행을 모두 고발할 거요. 최유생, 그러지 말아요. 이미 저도 해본 일이랍니다. 고관대작의 자제이기에 관아에서도 그의 편을 들 거예요. 그러니 부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대로 손을 놓고 있자는 거요? 나는 도저히 그리 할 수 없소. 현안왕자는 고요히 진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에 가득 차 있었지만 진욱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최유생, 저와 했던 약속 기억하나요? 기억하고 말고. 헌데 지금은 그것보다. 그래요. 저는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최유생이 꼭 그 약속을 지켜줬으면 해요. 과거에 나가 장원급제하는 거요. 장원급제라니. 내 실력으로는 어림없소. 현안왕자도 알잖소. 난 그저 둔재에 불과하오. 진욱이가 장원급제를 하자고 했던 이유는 그 의기를 다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아무리 진욱이의 학식이 높아졌다고 하여도 장원급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박유생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책 한 묶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진욱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오라버니가 평생 동안 공부하며 정리한 서책이에요. 경서와 논술의 요체가 모두 담겨 있죠. 저도 이 서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최유생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에요. 현안왕자가 진욱이에게 건넨 책은 현대로 따지면 이른바 기출문제를 총종합하여 정리한 족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욱이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이걸로 반드시 장원급제를 하셔요. 그것이 저와 제 오라버니의 뜻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알겠소. 반드시 장원급제를 해서 돌아오겠소. 그리고 돌아온다면 진욱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안왕자가 진욱이의 품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욱이는 그런 현안왕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욱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현안왕자가 준 책을 철저히 연구하며 오랜 시간 닫혀있던 학문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매 순간 박유생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고 그 말이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의 날이 되었습니다. 진욱이는 시험장의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시험의 주제는 인의의 본질과 그 실천이 국가의 번영에 미치는 영향이었지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인의와 이익. 이는 현안왕자와 나누었던 주제 아닌가. 진욱이는 붓을 들어 종이에 첫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인의는 천하의 근본이며 만민의 생명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인의를 따르는 것은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며 이를 저버리는 것은 스스로의 뿌리를 끊는 것이다라 하셨다. 이렇게 진욱이는 국가가 인의에 기반해야 하는 이유를 역사적 사례와 철학적 논리를 통해 막힘없이 풀어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황공은 폐업을 이루는 동안 항상 관중의 의견을 듣고 인의에 기반한 정치를 펼쳤다. 반면 진왕 영정은 이익만을 좇아 백성을 핍박하며 결국 그 잔혹함이 그의 왕조를 몰락시켰다. 이는 인의를 저버린 통치는 결국 스스로를 배신하게 된다는 명백한 증거다. 진욱이는 글을 쓰는 동안 현안왕자와 나눈 대화가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의와 이익이 충돌할 때 무엇이 먼저냐고 물었던 현안왕자. 그때 나는 의가 먼저라고 답했지. 그 뜻을 이 글에 담아야 한다. 진욱이는 글을 마무리하며 국가의 번영은 인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이란 백성의 신뢰를 얻는 마음이며 이는 곧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이다. 하늘은 정의를 중히 여기고 백성은 이를 본받으니 정의로운 통치는 만대의 길이 남고 탐욕스러운 다스림은 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했지요. 그렇게 침착하게 모든 답을 적은 진욱이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진욱은 인파 속에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숨을 고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장원급제는 최진욱! 그 순간 그의 이름이 울려 퍼졌고 주변에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욱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첫 줄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말도 안 돼. 내가 떨어지다니. 진욱이가 조용히 승리 환희에 잠겨 있는 것과 달리 어느 한쪽에서는 절규가 들려왔죠. 김중덕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려 했으나 강교한 수법이 드러나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김중덕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진욱이는 장원급제 후 곧바로 높은 벼슬을 맡게 되었고 이를 통해 김중덕의 악행을 조정해 고발했습니다. 현안왕자와 함께 준비했던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김중덕이 저지른 비리와 음모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명예를 잃고 유배를 떠났으며 가문 또한 볼품없이 몰락을 맞이하고 말았죠. 현안왕자, 내가 약속을 지켰소. 이제 자네와 함께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욱이와 현안왕자의 혼인은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과 딸을 넷이나 낳았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